안녕하세요. 한양연자대학교 총장 나세리입니다. 올해로 4차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대학의 링크플러스 사업은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구성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진행해온 대표적인 산학협력 사업입니다. 그동안 링크플러스 사업을 이끌어 오신 이호성 단장님과 모든 사업단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한양여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HAP 브랜드 포럼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맞추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 자리에 많은 분을 모시지는 못했으나 본 행사를 성원해 주시는 많은 분이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사를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요즘 대학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산업에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19는 그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산업의 변화를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교육 방법과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스타일테크 개념은 패션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건국대학교 박창규 교수님, 주식회사 보고플레이 류승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강연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의 HAP 브랜드 포럼이 참가자 여러분께 발전의 계기가 되고 기업과 대학 간에는 그동안 다져온 산학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고도화된 지역 상생과 혁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최되는 제1회 HAP 브랜드 포럼에 참석해 주신 본대학의 나세리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가족회사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링크플러스 사업을 수행하시는 여러 대학의 단장님들과 또 사업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양여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장 이호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행사는 HAP 브랜드 포럼입니다. HAP는 본 대학의 링크플러스 사업의 산학 공동 브랜드로서 패션, 굿즈, 또 세라믹, 인테리어, 펫, 그리고 ICT에 이르기까지 모두 6개 분야를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의 토털 솔루션을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스타일테크, 패션과 기술의 뉴 패러다임이라는 오늘의 포럼 주제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온테크 시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전망해보고 패션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한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박창규 교수님, 류승태 대표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저희 한양여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지역산업의 견인차로서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코로나 상황에 참 오랜만에 이렇게 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그 강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 강연할 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와 측정 정보역 산업체 활용이라는 주제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공학을 했는데 사실 섬유공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제 전공은 주로 패션 유통 쪽이고 제가 사용하는 주로 도구들은 IT 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년째 그 IT와 섬유 패션 유통의 그 융합 분야에 한 30년째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당시에 이제 그 3차원 화상 분석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이제 패션 제품에 응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물론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 한국인 인체 치수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 주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앞부분에서는 주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좀 벌써 우리나라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트렌디한 용어가 돼서 좀 고루하다 이런 요즘 TV나 이런 매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강연들은 벌써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데 사라져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조금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부 내용들은 이미 그 국회에서 포럼을 할 때 제가 이제 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도 일부 좀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그 내용의 그 목차는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번, 4번에서 이 데이터,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큰 틀에서 좀 시작을 좀 하고 싶고요. 좀 무거울지도 모르겠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그 세계 지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일본의 지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조상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19세기 때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슬픈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14년도에 그 옥스퍼드 대학 인터넷 연구소에서 그 에이지 오브 인터넷 인프라 해가지고 만든 사이버 지도입니다. Most Visited Website per Country 해가지고 여기 빨간색은 이제 구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이고 파란색은 페이스북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러시아는 좀 특이한 걸 쓰고 있고 일본은 야후를 쓰고 있죠 아직도. 그래서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얼핏 보기엔 네이버 같은데 자세히 보면 여기 네이버가 없고 녹색은 중국과 똑같이 바이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에서 한국은 바이두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인 거죠.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지도이고 실제로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옥스퍼드 이 대학 연구원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왜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자기네들도. 이렇게는 서술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지도를 우리가 볼 때 제가 처음에 이 지도를 접했을 때 좀 참담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던데 정말 세계 속에서 존재감이 있기나 한 걸까? 어떻게 이런 걸 우리나라는 바이두를 쓰는 나라라고 알고 있지?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 네이버를 아는 외국인들은 없지 않습니까? 웨이버를 쓰는 외국인들도 없고. 이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라면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를 보고 그때 선조들은 뭐를 했을까? 이런 또 원망을 들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그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지도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피지컬한 영역에서는 아니지만 이 사이버 디지털한 영역에서는 영토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패권의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더군다나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그것은 뼈저리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이 치수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꼭 좀 공감대를 공감을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이건 간단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지금 이 크라프트프니까 공예 수작업 시대를 거쳐서 대량 생산을 거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퍼서널라이즈 프로덕션 시대로 간다. 뭐 이거는 제가 뭐 산업혁명 여기 4차 산업혁명 강연하러 온 게 아니니까 제가 생략을 할 텐데 요 포인트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X축과 Y축을 보겠습니다. X축이 다양성이죠. Y축이 생산성, 효율성입니다. 그 측면에서만 바라볼게요. 이거는 다들 아시니까. 산업혁명 때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다양성밖에 없었죠. 당연하죠.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아니고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아니니까 다양성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양성이 완전히 상실이 되고 대신 생산성이 극대화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세계 최고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자랑하죠.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바는 어떻게 됩니까? 자, 생산성 효율성은 떨어지고 다양성이 극대화되는. 근데 떨어지는데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죠? 물론 이게 뭐 예상되는 그래프긴 하지만 거의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효율성이 낮아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상은 바뀌고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뭐냐면요. 4차 산업혁명을 저는 잘 못 보는 이유가 우리가 구축해 놓은 그 생산성과 효율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거나 우상향으로 가거나 뭐 평행 이동을 하면 좋은데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한 채 다양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현존하는 기술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한 5차 산업혁명이나 6차 산업혁명쯤 될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관점에서는 불행하게도 지금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효율성의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다양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데 외국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직 좀 주저하는 거죠. 대학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학이 공급자 중심으로 구축해 놓은 엄청난 효율성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너희들은 그냥 이 수업을 들어야 되지 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상담을 해갖고 학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미네르바 대학도 나오고 별의별 뭐 전공이라는 것도 막 이제는 칸막이가 막 없어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계속 산업뿐만이 아니라 교육 뭐 건강 뭐 모든 데서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뭐 여기서 오늘은 이걸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정의예요. 어디서 인용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옷으로 한번 여기 패션이고 저 전공도 패션이라 패션 쪽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외국에 가서도 어나운스를 하고 있는 자료긴 합니다. 자, 옷을 가지고 산업혁명 이전에 옷을 누가 만들었죠? 네, 엄마가 자녀, 가족의 가족 구성원들의 수요를 들어가지고 만들었죠. 산업혁명이 딱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은 파워라는 개념이 나오죠. 동력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동력이 장착된 기계가 옷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사람을 대체합니다. 이것까지는 다 아는 겁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가 그 기계에 공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 기계가 옷을 대량으로 만드는 본격적인 기성품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3차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그 기계 하나가 더 연결이 돼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연결이 되죠. 아니면 무선 인터넷. 이런 게 연결이 돼갖고 뭘 가능하게 하냐면 패션으로 치면 패스트 패션, SPA 같은 자라나 H&M 같은 매주 신상품이 기획이 되는 또 매주 신상품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세상을 막 정확하고 빠르게 공급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때는 어떤 기계가 제 주장은 엄마 기계입니다. 엄마 기계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엄마가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기계 여기서 말하는 기계라는 건 시스템, 장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어떤 것든지 상관없는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엄마의 기능이 발현되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옷이 만들어지는 그러면 엄마 시대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엄마가 자녀의 옷을 만들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성품처럼 SSFW 두 번 만들어줍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엄마는 옷을 만들 때 대상을 불특정 다수인 매스로 규정하지 않죠. 특정 그러니까 수요자를 특정합니다. 체형은 어떤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이 옷을 입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갖고 그 특정 수요자의 최적화된 옷을 만들어 주죠. 아무 때고. 그렇죠? 자, 그렇게 옷을 산업혁명 때 만들어 줬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은 기계로 대치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가 하던 거를 내가 다 해줄게. 싸게, 좋게. 동의해? 동의했어요. 근데 그 기계가 우리한테 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난 너희들을 한 명 한 명 고려는 못해. 그냥 매스, 대중을 위해서 좋은 옷을 만들 거야. 동의해? 우린 동의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성품의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현존하는 세대 중에서 산업혁명 이전을 기억하는 세대가 없어요. 그냥 역사 속에서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산업혁명은 산업혁명 이전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외침은 뭐냐면 AI다, 빅데이터, 초연결이다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공학을 했지만 사회과학자는 아니지만 보니까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첨단 기술로 무장을 해서 수요자와 컨텍스트 중심의 산업혁명 이전을 우리는 그리워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생산성, 효율성 이제 다 필요 없어. 뭐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생산성, 효율성을 포기해서라도 우리는 산업혁명 이전으로 갈 거야. 그런데 그냥 수작업 시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기계와 첨단 시스템으로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사회적 변화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 말을 또 증빙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소환을 했습니다. 레리 페이지 3차 산업혁명 때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휴지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우린 다룰 거야. 이거 해냈어요. 그죠? 근데 요즘 이런 말 안 합니다. 레리 페이지의 어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레리가 요즘 이런 얘기입니다. 레리는 뭘 원해? 너의 데이터를 원해. 저의 데이터가 필요해. 왜? 나의 컨텍스트를 알기 위해서. 이제 휴지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의 시대가 아니라 너의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너의 데이터. 그리고 뭐 정말 뛰어난 해안을 가진 스티브 잡스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들의 문제를 풀자. 정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하는 일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데이터가 주도하는 시대, 지금 뭐 이런 뭐 미 의회 도서관에 수집된 게 235테라바이트고 무슨 총 20년 동안 하드디스크 80억대 용량이 4제타바이트인데 2025년에 예상되는 게 163제타바이트. 분명히 데이터, 뭐 총장께서도 데이터베이스 전공하셨다니까 너무 반가운데, 뭐 이 데이터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지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너의 데이터 시대로 전환되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하자면 3차 산업혁명까지는 뭐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까지 왔죠. 근데 일반화돼 있고 제너럴, 또 오브젝티브, 객관적, 절대적, 애블솔루트. 왜? 대중, 일반인 이렇게 대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에 우리가 중심했던 가치들은 퍼스널라이즈드, 개인적이고 상황에 따른 것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들이 더 중요했던 적이 사실은 더 길죠. 수천 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근데 다시 그것이 회복되면서 지금은 초연결, 초지능, 개인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까지 산업혁명은 보편타당한 최고를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특정 수요자의 최적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러면 아바타라고 하는 인체 정보를 가지고 가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뭐가 있어야 가져가는 거지, 뭐 구호만 갖고는 안 되는데 이렇게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저 인간을 디지털화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능성이 있냐? 이 분야의 국제 표준 같은 거를 우리나라가 제청해. 그러니까 아바타란 말은요 국제 표준어가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 버추얼 휴먼이에요. 그 버추얼 휴먼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냐면 한국이 제안한 겁니다. 이쪽 분야는 한국이 쌓인 기술 노하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관련 분야에 의장국이에요. 제가 의장이에요. ISO에 체어맨을 하고 있고 컨비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도 냈어요. 용어 표준도 우리나라가 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좀 승산 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왜냐하면 2003년도부터 세계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사이즈 코리아라는 인체 체위 조사 사업을 할 때 3D 바디 스캔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계 네 번째로. 근데 왜 그러면 네 번째인데 1등이냐? 이 1, 2, 3은 전부 중단됐어요. 그리고 기술 진보가 없어요. 그냥 20년 전 기술 그대로 하고 한 번 하고 끝나버렸는데 한국은 법령이 제정이 돼갖고 매 5년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계속 디벨롭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을 디지털화하자. 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야, 인간이 디지털화 돼 있지 않아? 과연 인간이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의 주체가 사람인데 사람이 과연 디지털화 돼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장님, 질문 하나. 허리둘레, 자신의 허리둘레 아십니까? 뭐 숫자는 안 되셔도 좋은데 뭐 나셔서 한 30 정도 된다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허리가 어딘지 아세요? 내 허리가 어딘지 아시는 분? 네? 배꼽? 네,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죠. 그리고 알고 있는 30이라는 건 바지 사이즈지 허리 사이즈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의 종류가 10가지가 넘어요. 어느 허리둘레? 허리가 어딘지 모르는데 허리둘레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냥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허리둘레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날로그예요. 디지털 정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온라인에서 쇼핑을 한다? 좋아요. 그러나 최종 구매 결정은 입업하는 겁니다. 입는 행위를 빠지고 최소 구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어보는 건 아날로그 옷을 아날로그 몸이 입어보는 거예요. 디지털화. 근데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죠. 전 세계가 이 인간을 디지털화하는데
별로 노하우가 없습니다. 전부 입어보고 써보고 뭐 다 이렇게 해봐야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는 국제 표준을 우리가 만들고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디지털화하는 기술을 한국은 다 갖고 있어요. 저희는 단면도 자르고 단면 둘레 뭐 온갖 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메디칼 데이터 뭐 근데 메디칼은 또 우리나라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복잡한데 자 지금까지는 보세요. 사이즈 코리아 사업으로 아주 훌륭한 지금 국가 주도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사이즈 코리아 사업에 대해서 뭐 자세히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엄청난 DB를 한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아까 구글 어스와 비슷합니다. 특정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 국민의 최이 조사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데이터라 이 데이터는요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성품을 제작하는데 통계 데이터 이런 거로 참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맞춤 수요를 창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베이스에 박창규의 인체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뭐 50대 중반의 남성의 데이터는 어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도 그래서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 가고 있는 이 다양성 산업혁명 이전으로의 회귀 아까 구글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거 구글 어스와 나의 데이터의 결합 사이즈 코리아는 일반적인 굉장히 큰 용량의 데이터 베이스인 건 분명하지만 나의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곧 구글 그 여기 아까 나의 위치 정보와도 같이 나의 데이터와 결합을 해야만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코리아 3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즈 코리아가 이런 거였다면 이것은 4차 산업혁명 때 아바타 데이터베이스 나의 개인적인 또 그 주관적인 또 상대적인 데이터로 진화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오늘 했던 모든 맥락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개인 아바타란 것은 자 퍼스널 아바타고 바로 아까 제가 앞서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했던 썼던 컨텍스트를 옷에서는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경제적인 활동의 수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입니다. 그렇죠? 특히 패션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패션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건강, 뭐 헬스케어 다 필요한데 바로 이 개인의 데이터라는 것이 아바타 데이터라는 것이 바로 컨텍스트의 시작점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 뭐 시비 거는 사람도 많아요. 개인 정보는 어떻게 하냐. 개인 정보는 아바타 DB에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는 법을 찾아보시면 나의 아이디와 결탁이 돼야 되는데 여긴 나의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들고 가서 내가 갖다 대어야 시스템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갖다 댄 사람의 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넘어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아바타, 내 버추얼, 내 디지털 정보를 들고 다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한국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션뿐만이 아니라 온갖 데 신발 안경 모자를 만들 때도 쇼핑몰에 가서도 건강에서도 제조할 때도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이런 휴먼 빅데이터 생태계는 정말 정말 혁신적인 의사결정만이 우리를 좀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콜럼버스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쫓아라. 찰스 다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힘센 거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있는 패션 어페럴 원래 디자이너 출신인 산학협력 중점 교수 이혜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현업에 있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뭐 2D CAD 정도를 활용하는 정도 방향이었었고요. 3D 끌로 뭐 시스템이라든지 아바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은 활용화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라이브 커머스나 이커머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체 측정 정보를 활용한 아바타를 실내로 촬영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 시도는 되고 있고요.
유럽에 가면 뭐 엄청난 산업 규모는 아니지만 이미 3D 스캐너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뭐 꽤 있습니다. 청바지나 뭐 또 이 신사복 또 뭐 고가 여성 정장 이런 데는 꽤 있고 특히 속옷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업체들이 스타트업이든 막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3D 기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지금 여기서 링크 사업단에서 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체 데이터를 추출해도 왜냐면 억세스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3D 기술은 인프라가 좀 깔려야 돼요. 아직 3D 스캐너라는 것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것이 가정이나 어떤 샵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고가이고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퍼스널라이즈드 패션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뭐 너무나 명확한데 퍼스널라이즈드의 방향이 이 패션을 잘 모르시는 분은 맞춤복 그러면 몸에 맞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이즈 시스템은 기성복이에요. 그런데 선호도를 디자인 영역에서 개인 선호를 반영한 예를 들어서 다 좋은데 반팔로 해줘. 다 좋은데 여기다 뭘 좀 새겨줘. 다 좋은데 빨간색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의 주문은 이미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또 맞춤 패션을 견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의 또 하나는 또 유통 쪽에서 맞춰주는 고객이 원하고 좋아할 만한 옷을 집으로 찾아서 집으로 딜리버리해주는 또 유통 쪽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체형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이나 스타일적인 요소에서 개인의 그 선호를 맞춰주는 쪽은 이미 지금 조단위 투자가 일어나기도 해요. 지금 아직 좀 더딘 것이 몸에 맞는 옷을 제공해주는 쪽은 조금 느려요. 왜? 자기 몸을 그 디지털 정보를 알고 있는 고객이 없어요.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그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나 지금 이미 제가 오늘도 이런 주제 강연을 했지만 컨센서스가 인체는 왜 디지털이 아니냐. 그리고 디지털화한 기술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누군가가 이쪽 시장을 이제 창출해내고 이것이 보편화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내 몸에 맞춰줘 라는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 기업 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패션을 주도할 겁니다. 지금 자라, H&M이 거의 블랙홀 같은 패션 산업의 공룡이잖아요. 베넷, 폴로 되게 어려워요. 시가가 6분의 1 토막 나고 주가가 이렇잖아요. 자라, H&M 걔네들의 키워드는 뭐죠? 3차 산업혁명 때 패스트, 정확함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걔네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라 매장 가서 옷 고르고 이거 반팔로 해주세요. 주문 받습니까? 새로운 프레임에서는 고객한테 물어보기 전에 고객의 컨텍스트를 파악하기 전에 디자인 메이크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노보스라는 미국의 남자 바지를 맞춰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재작년에 월마트에 3,500억 원에 인수됐습니다. 딱 남자 바지 하나 맞춰줘요. 그런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뉴욕에서 그런 투자가 일어나고 그 기업은 지금 조단위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으로 기업 가치가.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시도들이 글로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급해졌어요. 빨리 I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빨리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인체 정보를 활용한 쪽은 조금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앞서 있지 않나 기술적으로는. 근데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데 시장의 런칭을 우리나라가 못한다? 이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교수님의 강연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대량으로 어떤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웠었던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자신만의 어떤 영역을 새롭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실제로 이제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면
충분히 그런 대기업들의 어떤 제품들의 어떤 그런 방향성과는 다른 쪽으로 자신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이게 정말 소중한 우리의 전략입니다. 이 산업혁명은 사실은 우리는 산업혁명을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산업혁명 이전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공급자 주도, 기업 중심의 자본 중심의 공급자들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그들이 이루어주는 프레임에서 내가 그들이 원하는 스펙을 잘 갖추면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프레임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냐면 우리나라는 그들의 오더를 받아서 그들의 생산을 잘 수행해냄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굉장히 주도하는 시대였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택 사업, 힐튼, 메리어트 이런 데가 공룡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산업혁명 이전에 브랜드라는 게 있었습니까? 고종황제가 즐겨 입었던 신사복 아니면 뭐 골룡포 브랜드 아세요? 가마 브랜드 아세요? 무슨 고종황제가 먹었던 김치 브랜드 있습니까? 없어요. 개인이 브랜드인 시대입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까? 수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다 브랜드잖아요. 과거에 산업혁명의 프레임에서는 3차 산업혁명까지 프레임에서는 유명한 브랜드, 유명한 공급자가 중요해요. 그들의 오더를 받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유니클로 오더 받아와야 되고 나이키 오더 받아와야 되고 타겟, 월마트 오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사회예요. 누가 요즘 뭐 SBS 공중파 이런 거에 의존합니까? 인플루언서들의 방송을 보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회 영향력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 인플루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패션도 곧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요즘 패션에서 브랜드를 찾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 같은 세대는 아직도 브랜드를 잊지 못하고 있지만 젊은 애들은 브랜드 안 쫓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옷 만든 거를 그냥 유튜브에 올리고 팔기 시작하면 그냥 사요. 자기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자, 저는 아직 그것을 구현해낸 눈에 보이는 공룡은 없어요. 개인이 빅가이가 돼가지고 나타나고는 있어요. 우리의 롤모델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명 기업 브랜드의 오더를 어떻게 하면 그 없어졌던 오더를 다시 받아올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동구에 있는 아니면 뭐 이 동대문에 있는 수많은 개인들이 독창적으로 또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그 스스로 브랜드. 그래서 1조짜리 기업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10억짜리, 20억짜리 회사를 10,000개, 20,000개 만드는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고 우리나라 특히 성동구나 동대문 이런 쪽에 그 인프라를 비춰볼 때 그것이 훨씬 더 저는 가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프레임만 전환한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오히려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뛰어난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말 구슬을 꿰일지는 정말 이제 뭐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면서 수천 번에 한 1,000번 이상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지만 막상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강연을 서게 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제가 최대한 현재 라이브 커머스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조금 드리면요. 저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품전략팀에서 가장 많은 신제품과 신사업을 기획하고 런칭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에서 보시는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도 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저희의 이제 바람으로는 한국에서만의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으로 저희 보고를 만들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 회사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보고라는 데를 소개를 드리면은 삼성전자
이라는 삼성전자 사내벤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고요. 그 외에 1년 동안 삼성금융 오픈 콜라보레이션, 뭐 NH 디지털 챌린지, 디자인진흥원, 대구 창조경제센터, 신한 퓨처스랩, KB 퓨처나인,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이 선정돼서 아직 업력이 1년이 안 됐지만 빠르게 다양한 이제 이력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브 커머스를 제일 잘하는 전문가이라고 저희 회사를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기업 중에 저희가 1세대에 속하고요. 작년 1월부터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벤츠, 뭐 랜드로버와 함께 뭐 자동차 방송을 한다든지, 뭐 롯데, 로레알, 뭐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다양한 곳들과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또한 1세대 기업답게 라이브 커머스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산지에 직접 가서 라이브 판매 방송을 한다든지, 의뢰인을 모셔놓고 중고차 판매 방송을 한다든지, 콘서트를 열고 음향 제품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뭐 뷰티 클래스나 다양한 강연을 열면서 관련된 상품을 판다든지, 단순히 1인 모바일 홈쇼핑 스타일의 방송뿐만 아니라 컨텐츠와 상품이 결합된 형태의 방식으로도 저희가 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를 얘기할 때 올해 트렌드를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트렌드라고 하면 사실 이 한 단어로 거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언택트. 네,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분야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언택트 문화, 언택트 산업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언택트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건 아닙니다. 다음 장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 라이브 커머스를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2017년도에 초기 트렌드 분석 자료입니다.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유튜브가 너무 대중화돼 있고 1인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래서 1인 방송에서 보면은 뭐 먹방도 있고 뭐 예능, 다큐, 드라마 등 사실 1인 방송 유튜브 안에서 볼 수 없는 분야의 TV 방송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TV에서 보는 방송 중에 유튜브에서 볼 수 없었던 게 바로 홈쇼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홈쇼핑으로 그 1인이 할 수 있는 홈쇼핑으로 플랫폼을 만들면 뭔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 2017년에 첫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요. 다음 얘기, 2017년에 아이디어를 냈지만 실제로 시작은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다시 조금 또 정리를 했었어요. 요때 이제 둘 다 삼성전자 안에 있을 때 제가 진행을 했던 건데, 검토를 했던 건데, 요때는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동영상 소비 세대인 Z세대, 그때 한창 요즘에 작년까지 MZ세대, 뭐 Z세대를 겨냥해서 뭐 해야 된다, 뭐 동영상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쇼핑은 동영상 세대니까 쇼핑은 뭐 이미지나 뭐 텍스트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쇼핑하는 트렌드가 오겠구나. 오히려 Z세대들은 저보다도 더 젊은 세대들인데 Z세대들은 동영상으로 보고 소비하는 문화가 당연히 대세로 잡겠구나 해서 처음 시작을 또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쇼핑몰들이, 그러면서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미지와 텍스트 위주로만 쇼핑몰들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영상으로 새로운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 새로운 산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좀 했었고, 또한 이미지랑 텍스트만으로 됐다라는 건 뭐냐, 굉장히 정보 전달이 일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소비자가 궁금한 것도 판매자한테 물어볼 수 없고, 그런 면에서 라이브라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그럼 기존의 그럼 동영상 플랫폼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생각 보니까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동영상을 보면은 유튜브에서 제품 설명은 엄청 해줘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갤럭시 S10 핸드폰이다라고 하면은 뭐 리뷰만 해도 막 100개, 1000개씩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너무 그 핸드폰이 사고 싶어서
쇼핑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화면에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연결된 뭐 쇼핑몰로 가가지고 다른 쇼핑 페이지 열어서 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다시 네이버 가서 검색해가지고 제일 뭐 최저가로 검색해가지고 산다든지, 이런 굉장히 그 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구매까지의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거죠. 아, 그러면 여기를 연결시키면 뭔가 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재작년이죠. 2018년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현재 라이브 커머스라는 아이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트렌드와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했을 때 현재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영상에 의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한 쇼핑몰,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은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될 게, 앞에서는 제가 Z세대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 영상에 익숙한 세대가 Z세대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세대도 영상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저의 세대도 익숙하고 저보다 더 젊은 세대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Z세대만 영상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좀 끝났고,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뭐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상에 익숙한 세대를 Z세대로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넓은 세대, 영상 자체에 익숙한 세대라고, 지금의 세대라고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는 현재 라이브 커머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라이브 커머스의 한 종류가 우리나라에 사실 익숙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TV 홈쇼핑입니다. 여기서 TV 홈쇼핑도 라이브 커머스의 종류라고,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 라이브 커머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현재 저희 올해 얘기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라이브 커머스에 좀 더 맞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은 이제 하나의 도구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앱을 기준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보고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기준으로 현재 라이브 커머스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로 화면을 보면서 바로 상품 리스트를 보고 구매까지 한 화면에서 다른 데 이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쇼핑을 얘기를 하고요. 또 저희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FHD 고화질을 지원을 하면서 다각도로 카메라를 연결해서 여러 각도의 상품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기존의 홈쇼핑보다의 장점인데, 퀴즈를 맞춰서 쿠폰을 준다든지 매진이나 뭐 배너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판매자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모바일에서는 할 수 있다. TV에서는 할 수 없는 걸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이제 N사고요. 이게 저희 거고, 이제 여기가 이제 G사입니다. 저희 경쟁자 중에 하나. 그래서 사실 라이브 커머스의 메인 화면 자체는 들어가서 상품 영상을 보고 구매하는 그 UX 자체는 3사가 대부분 동일합니다. 크게 대동소이한 부분은 없어요. 대신에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본인들이 밀려고 하는 그런 차별화된 기능 부분들이 서로 좀 차이가 나지, 아까 앞서 보였던 큰 틀에서는 차이 없이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형태와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오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라이브 커머스에 잘 맞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가 이 플랫폼을 할 때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쿠팡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단박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 쿠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쪽에서 파는 상품, 라이브 커머스에서 팔리는 상품과 쿠팡에서 팔리는 상품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자면 그냥 휴지다.
그냥 집에서 그냥 늘상 쓰시는 휴지다. 이거는 절대 라이브 커머스로 팔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그냥 최저가 찾아서 그냥 수량 많이 주는 걸로 검색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쿠팡은 그런 제품부터 또 조금 더 다른 다양한 모든 상품들을 파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방송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설명이 좀 필요하거나 그런 라이브에만 조금 특화된 상품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를 보는 이유가 있는 상품을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저희가 예시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입니다. 네. 약간 이제 중고차 방송이라는 게 익숙치는 않아가지고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 그러니까 야, 이걸 진짜 팔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설명하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예시로 듭니다. 라이브 그 중고차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중고차를 팔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 매물은 그 시간에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중고차라는 매물은 그 가격의 제품은 그 방송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라이브 커머스에 잘 맞는 거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거. 예, 그 시간에 휘발성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라이브 커머스에 잘 맞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브 커머스를 보는 이유가 있는 상품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휘발성이 있는 상품들이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아까 휴지를 예로 들었는데 휴지를 라이브 커머스로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타임딜입니다. 그 1시간 동안에 이 휴지를 한 박스만 주는 거를 뭐 2박스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은 그것도 라이브 커머스에 맞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휘발성이라는 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 1시간만 지나면 이 상품은 없어질 거다. 2박스 구성은 없고 1박스 구성만 있을 거다. 이런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에 잘 맞는 방송이 됩니다. 사실 이 멘트를 이 구성은 이 시간 이외에 없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홈쇼핑에서 많이 쓰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TV 홈쇼핑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열심히 라이브 커머스에 맞는 구성력과 표현력과 상품들을 TV 홈쇼핑에서 많이 이미 실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TV 홈쇼핑에서 파는 상품들이 그런 라이브 커머스에 굉장히 잘 맞다라고 해서 많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지 차이점은 뭐냐? 단지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거는 TV 홈쇼핑 시장의 상품은 5, 60대를 타겟으로 한다. 대신에 라이브 커머스 상품은 이제 우리 모바일 세대이기 때문에 3, 40대를 타겟으로 하거나 1, 20대를 타겟으로 더 영한 세대를 타겟으로 상품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성공 사례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현재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성공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올드한 라이브 커머스인 TV 홈쇼핑에서 그 사례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깨비 방맹입니다. 네. 사실 믹서기라는 제품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 뭐 다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TV 홈쇼핑에서 이런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왔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거기서 그동안에 우리 믹서기 그냥 가는 데만 썼잖아요. 근데 도깨비 방망이로는 막 마요네즈도 만들고 무슨 죽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막 너무 박진감식에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난 믹서기 하나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는 또 다른 데 쓸 데가 있어 라고 해서 많이 구입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근데 실제로도 그런 집에서 쓰는 대형 믹서기랑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경우가 서로 그 사용 용도가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TV 홈쇼핑에서 잘 보여주셔서 이제 사람들이 설득하고 구매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락앤락이에요. 예, 어릴 때 타파통이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뭐 그때도 뭐 김치 이제 뭐 반찬통 이런 거 엄청 많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락앤락이라는 이제 브랜드로 이제 그 대성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가 사실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이게 얼마나 용도가 좋은지 정말 물도 안 새고 이런 것들을 좀 방송에서 잘 보여주고 또한 필요한 구성, 예, 딱 그 구성은 그 시간에만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잘 소구를 해서 또 유행을 시킨 성공시켰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에어프라이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어프라이어가 이름이 에어프라이어고 뭐 에어로 공기로 튀김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얘의 정체는 오븐기입니다. 네. 네. 오븐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중에 기존에 쓰시던 오븐이라고 얘기하는 제품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기본적인 그 기능성 자체는 오븐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TV 홈쇼핑에서 이걸로 무슨 음식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이게 기존의 오븐기랑은 또 좀 차별성이 있는지들을 잘 소구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필수 가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시장 규모가 작년 한 25조라고 말씀하셨고, 그 TV 홈쇼핑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TV 홈쇼핑 대비해서 그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가 시장이 얼마나 재편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TV 홈쇼핑에서도 네, 실제로 TV 화면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가끔 이런 채팅 메시지들이 좀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TV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맞긴 하지만 이 경험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채팅은 핸드폰으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경험이 좀 떨어지고 또 내 채팅이 올라가는 걸 TV에서 또 명확하게 보기가 어렵고 한 줄씩만 이렇게 싹싹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사용자들한테 이게 실제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다라고 조금 하기에는 아무래도 TV의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모바일에서 활용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이점이 있고 바로바로 양방향 인터랙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TV 홈쇼핑과 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서 보여지나입니다. 뭐 운영 방식은 뭐 어떤 특정 쇼스타가 나오고 뭐 약간 젊은 스타일이냐 나이든 스타일이냐 아니면 뭐 상품이 좀 뭐 5, 60대를 타겟으로 하냐 30, 40대 1, 20대를 타겟으로 하냐 이렇게 운영 방식은 뭐 어디서든 뭐 TV에서 하든 뭐 모바일에서 하든 상관은 없어요. 어디에서 보여지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는 TV 채널 사이에서밖에 못 봐요. 네, 제가 예를 들어 9번을 보고 있다가 11번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 TV 홈쇼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은 좀 달라요. 모바일은 제가 네이버 예를 들어 저희가 뭔가 그런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광고를 잘 태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도 광고에서 보고를 볼 수가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도 유튜브 광고를 볼 수 있고 인스타그램을 하다가도 보고를 볼 수 있고 어디를 가든 제가 원하는 보고가 원하는 타겟층의 그런 마케팅 메시지를 쏘고 유입될 수 있도록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TV는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그런 모바일 때문에 예를 들어 지하철에 가다가도 보고에 노출 수가 저희 플랫폼이 보고에 이제 노출될 수가 있고 하지만 TV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딱 그 안방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거실이라는 공간에서만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우선 되게 굉장히 축소가 되죠. 그리고 채널을 돌리는데 자기가 요즘 재미없는 채널이면은 그것도 관계가 없고 그러다 보니 노출도에서의 가능성이 모바일이 훨씬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추세 중에 하나는 3, 40대부터는 이미 TV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는 맞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사실은 링크 사업단이 산학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성수동의 특징이 소상공인이 되게 많으시고 연배들이 좀 높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고민이 이제 이분들이 온라인에 사실은 적응이 안 되시고 아날로그틱한 세대이시다 보니까 네.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은 접근도 못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라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연로하시거나 아날로그이신 네. 분들한테는 어떻게 네. 라이브 커머스를 소개하고 좀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저희 보고를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른 플랫폼과는 조금 다른 점이 저희는 그 운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 차별화를 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쟁사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자율 방임형의 그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오픈마켓 형태의 운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다 방송을 하고요. 예, 저희가 다 직접 케어해드리고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관여를 해서 해드립니다. 물론 대신에 규모의 한계성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시작을 하실 때는 충분히 저희가 도움을 드려서 방송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사실 저희 쪽에서 초반에 굉장히 방송을 많이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의 나이가 60대세요. 예, 그때 당시에 제일 이제 젊으신 세대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방송을 하셨고 잘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도 저희가 케어할 수 있도록 저희 플랫폼 자체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제1회 HAP 브랜드 포럼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저희 사업단 관계자 여러분들 또 그리고 저희 대학의 많은 교직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행사를 한 여러 가지의 또 좋은 그런 시너지가 우리 사업단 이외에 또 우리 지역과 또 전국에 계신 링크 플러스 사업을 수행하시는 대학들의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진행하시느라고 힘드신 점도 많았고 또 처음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느라고 미숙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그럽게 잘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